제주도는 서울보다 3배나 더 넓으며 인구는 약 67만 명 정도 됩니다. 제주도 전역을 완전히 360도 한 바퀴 도는 외곽 일주도로는 약 240km 정도 됩니다. 저는 대학 졸업여행도 제주도로 왔었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왔었으며 고2 아들과도 함께 왔었습니다. 제주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섬입니다. 비록 제가 33년 6개월 공무원 생활 은퇴 후에 캐나다 여행을 꿈꾸다가 코로나 여파로 제주도로 급선회하기는 했지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은퇴 후 만 3년째 살고 있는 제주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병이라고 제주도의 역사를 알게 되어 가슴이 매우 시립니다. 제주도의 역사를 선사시대부터 제주 4.3 사건의 전말까지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소개해 드리니까 다음에 제주도에 오실 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구석기 시대 유적지부터 장소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구석기 유적지인 빌레못 동굴은 에어룹에 있습니다. 제주도 구석기 유적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빌레못 동굴보다는 그 규모가 좀 작은 천지연 폭포 바로 옆에 있는 생수괴 구석기 유물터입니다. 신석기 시대 유적지도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이 한경면 고산리 차기도 섬 바로 옆에 있는 고산리 신석기 유물터입니다. 이곳은 건물도 깔끔하게 들어서 있고 유물 보존도 참 잘 돼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제주 안덕면 화순리 선사마을에 있는 유적공원입니다. 이곳은 제주도 올레길 9코스가 아니면 참 찾아가기 힘들 외진 곳에 있습니다. 제주도 남부 화력발전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주시엔 청동기 시대 유적지도 있습니다. 제주시 삼양 이동에 있는 이 유적지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시설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민의 탄생 설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삼성혈입니다. 제주시 삼성로에 있는 삼성혈에는 제주도 성씨의 고씨, 양씨, 부씨의 탄생 설화가 있는 장소입니다. 단군 설화보다 4년이나 앞섭니다. 이곳의 시설도 아주 잘 돼 있고 장소도 넓습니다. 이곳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4,000원입니다. 성인은. 이곳에 3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3개의 구멍에서 건장한 3명의 남정네가 솟아오릅니다. 이 3명의 남성을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라 부릅니다. 이들은 함께 사냥하다가 어느 바닷가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저 먼 바다 병랑국에서 온 3명의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이 3명의 공주를 만난 곳이 연혼포입니다. 이곳은 삼성혈에서 4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토박이 제주도민은 이 세 쌍의 후손들인 셈입니다.
새 공주가 온 병랑국이란 어떤 나라일까요? 1702년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이영상은 삼성열도 만들고 탐나술력도도 제작합니다. 병랑국이 어떤 나라인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완도지방의 소국이라는 의견과 인도의 발타라 존자와 같이 왔다는 설이 있고, 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은 병랑국을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베트남 또는 제3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삼성혈은 잘 보존된 반면에 이쪽의 연혼포는 비석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참 황량한 곳입니다. 이들 세 쌍은 연혼포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혼인지에서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방을 차립니다. 제주도에서는 매년 이 세 쌍의 만남을 재현합니다. 이 세 쌍은 혼인지에서 결혼을 하는데, 이 혼인지가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넓고 쾌적하고 아름답습니다. 무료입니다. 이 혼인지에는 병랑국 삼공주 추원비도 있습니다. 혼인지의 지는 연못이란 뜻입니다. 아주 커다란 연못이 있습니다. 이 옆에 이곳의 큰 동굴에 이 세 쌍은 신방을 차립니다. 이 굴이 바로 신방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약 2330여 년 전입니다. 당시 실제 모습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제 신혼 살림을 차릴 곳을 정해야 합니다. 그 정하는 장소가 바로 삼사석입니다. 이들은 활을 쏘아서 떨어진 곳에 각자 신혼 살림을 차립니다. 활을 쏜 곳은 제주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가서 살피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석실 아래에는 1813년 순조 13년에 이 삼사석을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들의 결혼 후 실생활은 아마 이러했을 것입니다. 지극히 원시적인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탐나는 12세기 초까지 독자성을 지닌 고대 독립국가였습니다. 1270년경 몽골족이 제주도를 100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고려 왕은 몽골족의 무릎을 꿇었으나 삼별초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삼별초는 제주도에서 마지막 항전을 벌입니다. 애월읍 고성리에 있습니다. 김통정 총수가 이끌던 삼별초는 고려몽골 연합군에 의하여 완전히 진압됩니다. 삼별초의 마지막 격전지를 아주 잘 조성해 놓았습니다.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입니다. 삼별초 항몽순이비가 세워져 있는 이곳 항파두리성은 삼별초가 쌓은 성이다. 김통정이 이끄는 삼별초는 제주에 들어오자마자 우선 방비를 튼튼히 했다.
항파두리 내성은 석성으로 견고하게 쌓았는데 둘레는 700m 정도다. 그 바깥으로 다시 6km에 달하는 외성도 구축했다. 외성은 토성으로 조성했는데 언덕과 현재는 돌담 일부와 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꽤 넓습니다. 이후 원나라는 제주에 탐라 총괄물을 설치하여 직접 100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제주도에서 말을 기르던 몽고인을 목호라고 불렀습니다. 한반도는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말을 다루는 몽골족에게 마땅치 않은 지역이었으나 제주도는 몽골족이 일본 침략을 위한 말을 방목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몽골은 제주도에서 직접 말을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족의 100년 통치 후 명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명나라의 초대 황제 주원장은 고려에 대한 갑질이 심했습니다. 고려의 사신들의 목을 치거나 투옥시키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1372년 명나라는 제주에 좋은 말 2000피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나라를 뺏긴 몽골족 목호들은 이에 반발하게 됩니다. 목호들의 반발을 묵인하게 되면 명나라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최영 장군이 이들을 진압하러 출병합니다. 대규모의 토벌군과 전함을 이끌고 제주도로 떠납니다. 그런데 제주도 오기 전에 추자도에서 한 달간 머물게 됩니다. 이 한 달간 최영 장군은 추자도 도민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고마움을 표시하여 추자도 도민들은 최영 장군을 위한 사당을 짓고 아직까지 추모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한 최영 장군은 반란군들과 전면전을 벌입니다. 목호의 잔존병들은 범섬으로 달아납니다. 최영 장군은 이들을 쫓아가서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전멸시킵니다. 이로써 100년 동안의 몽골의 제주도 지배는 끝이 나고 탐라에서 제주도라는 지명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후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시대로 들어서면서 제주도는 최악의 유배지로 알려지게 됩니다. 조선시대 때 제주도로 유배온 200여 명의 유배객 중에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유배지 보존이 가장 잘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 제주 유배는 제주도 지식인들에게 중요한 자국이 되었다. 김정희의 제주 사회의 공헌은 무엇보다도 여러 제자를 두고 교학에 힘썼다는 것이다. 강도선, 강기석 등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으며 학통은 근대까지 이어진다. 제주도 유배지에는 고위직들이 유독 많았었는데 이 연북정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이 다시 불러주기를 기대하면서 한양에 있는 북쪽을 바라보며 학수고대하던 장소입니다. 또한 고위직들이 많이 유배오던 제주도에는 독특한 현지처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양반들에게는 축첩이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죄를 짓고 온 유배객들에게는 이런 것이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육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고을 수령의 재량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고을 수령의 묵인하에 이러한 현지처 문화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유배객들은 제주도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아주 드물게 한양으로 복귀한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불가피하게 이별을 하게 되고 남은 제주도 여성들은 이런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고려와 조선 통틀어서 왕이 제주도 땅을 밟은 유일한 왕이 광해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정으로 물러난 왕이라 제주도에는 기념이 될 만한 게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라서 왕이 폐륜을 저질러서 신하들이 왕을 내쫓을 수는 있으나 죽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제주도에서 자연사하며 묘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다고 합니다. 또 제주도 하면 정약용의 조카 정난주 마리아와 그의 아들 황경한의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정난주 마리아의 묘는 대정읍
동일리에 있습니다. 정난주 마리아는 천주교 박해로 제주도로 귀양 오기 전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하추다도 예초리 황새바위 갈대밭에 아들을 내려놓고 떠났답니다. 그때 마을에 살던 노인이 데려다 길렀다고 합니다. 추자도에 황경한의 자손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살아서는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인조에서 순조까지 무려 200년 동안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를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혹한 곡물로 인해 남자들이 육지로 도망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특산물인 감귤, 말, 다금바리, 전복, 그야말로 왕실과 고관 대작들에게 제주도는 빨대를 꽂은 요구르트에 불과했습니다. 제주도는 암행어사 파견이 불가능한 지역이라 탐관 오리를 만나게 되면 제주도민들의 생활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주도 남자들은 군역을 가서 죽거나 바다에 가서 죽거나 어차피 죽을 인생 무조건 육지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일을 여자들이 대신 떠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제주도민의 육지 출륙 금지를 명하게 됩니다. 이후 200년간의 출륙 금지는 제주도의 해양 기술과 조선업에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고려시대부터 해양 기술과 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제주도는 하단부에는 이제 고강대를 겨우 만들어 뗏목만 견고하게 만드는 만들어야 기술만 전수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도르래를 달아 떼망을 할 때 견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 제작 과정입니다. 노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대 부분과 뇌섭, 웨이브라고도 부릅니다. 우대는 손잡이 부분이고 뇌섭은 스크류 역할을 합니다. 왕족도 예외가 없었던 200년간의 출륙 금지령에 예외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가뭄 때 자기 재산을 털어 이웃을 도운 거상 김만덕입니다. 정조는 제주 목사의 김만덕에 대한 행적을 보고받고 김만덕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이때 김만덕은 금강산을 가보고 싶다고 말하고 정조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200년간의 출륙 금지령에서 유일한 예외인 거상 김만덕, 제주도가 탄생시킨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역사에서 20살 청년의 분노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재수의 난입니다. 이재수의 난은 이정재가 주연이 된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그 촬영 장소가 아부 오름입니다. 1901년 신축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신축밀난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 이재수의 난이 발생된 원인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 과도한 세금과 고종의 뒷배를 등에 업은 일부 천주교 신부들의 잔혹한 무법 행위였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는 천주교 박해로 천주교 신자들이 죽거나 유배를 갔었는데 고종의 친천주교 정책으로 상황이 정반대로 일어난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4.3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해방 후 미 군정 시절 활약한 3명의 미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중위 레너드 버치입니다. 그는 미 군정청 하지 사령관의 부관인 현역 중위였으며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한반도에 동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나름의 애정의 눈으로 한국의 문화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딱 한 문장입니다. 제주도는 30만 인구의 90%까지 좌익이라 큰일이다.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난 전라도도 60%인데 제주도가 90%라니. 제주도는 서울보다 3배나 넓은데 어떻게 이러한 90%라는 수치가 나왔을까요? 이 한 문장으로 인하여 제주도민들은 졸지에 빨갱이가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대위 제임스 하우스만입니다. 그는 4.3 사건 중심에 있던 인물로서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나쁜 영향을 장기간 행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우스만은 한국군 창설을 주도했으며 사형 위기에 처한 박정희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4.3 사건
발단이 된 박진경 대령을 발탁했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최초로 통보하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 반란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인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을 하우스만 군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천한 박진경 대령이 문상길 등에 암살당하고 그가 사형당하자 그의 시체에 확인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반란과 전두환 대통령의 군사 반란을 미국에 승인받은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일부 한국의 보수 진영에선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하사 도널드 니콜스입니다. 그는 방첩대장으로서 북파공작원 담당이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190cm가 넘고 100kg가 넘은 거구였다고 합니다. 니콜라스는 6.25 당시 통신 분야 부대 대장으로서 이미 4개월 전에 미리 알아차렸고 그 이상 업무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의 부하였던 김인호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북파공작원의 최고의 기획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우스만과 니콜스는 무한 신임했으나 중위 버치는 배척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들 3명의 미군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럼 4.3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역사는 정부로부터 보호는커녕 수탈의 대상이었습니다. 4.3 사건은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의 지휘를 받은 빨치산 조직의 진압 과정에서 제주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제주 4.3 사건의 과정을 요약했습니다. 이 두 면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3 사건의 발단은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선 남조선 노동당 총책인 김달삼을 파견하여 민중 봉기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에 제주지역 군부대 연대장인 김익렬 중령은 이 간첩과 일반 도민을 분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이 분리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미 미군 중위 버치의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미군은 제주도 도민의 90%를 좌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러한 제주 도민들의 궁핍한 삶을 이용하여 남조선 노동당 총책인 김달삼을 파견하여 무장 봉기를 일으키도록 획책했습니다. 김달삼은 제주도 인민해방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사실 진정한 4.3 사건에 수목힌 거는 박진경 대령의 암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박진경 대령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남해에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노용동에는 박진경 대령의 추모비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박진경 대령의 추모비 겉에 4.3 단체 및 시민단체가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철장. 이에 보훈처는 이를 철거를 명령하고 5월 20일 행정 대집행을 거행합니다. 발단이 어떻게 됐든 박진경 대령의 암살은 제주도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제주도는 완전히 봉쇄되고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무 공작을 믿고 백기 들고 내려온 주민들은 군법 회의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주민들은 모두 숨거나 학살당했습니다. 그 이후 일제강점기보다 더 오랜 세월인 50년 동안 피해자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정권이 바뀐 2000년대에 돌아서부터 피해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1월엔 제주 4.3 사건 특별법도 공포됩니다. 제향군인회 등 우익단체들은 제주 4.3 사건에서 남노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임을 강조합니다. 제주시 명림로에 제주 4.3 평화기념관이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내에 건립된 제주 4.3 평화기념관 내에는 실증을 거친 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꼭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입장료와 주차료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많은 사진들이 피해자들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에 가도 너분숭이 4.3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4.3 평화기념관이 건립된 지 1년 뒤인 2009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주도 전역이 북촌리 같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나마 북촌리는 흔적이 남아서 이런 기념관도 졌지만 마을 전체가 사라져서 흔적도 없어진 곳이 상당합니다. 이곳엔 젖먹이 아가들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애기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이 현장에 가보면 사실
가슴이 너무 저며옵니다. 또 제주 서달 오름에 학살터가 있습니다. 여기 서달 오름 학살터에서 희생된 사람 전원은 예비 검속이라 하여 좌익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미리 가둬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조일손치며 100여 명이 넘는 시신이 누군지도 모르니 그 자손은 하나다. 억울해도 하소연도 못하고 슬퍼도 울지도 못한 세월이 50년이 넘습니다. 재판도 없이 사람을 확신에 차서 죽이는 광기 이데올로기는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작년 3월 제주시 건립동에 제주 주정공장 수용소 역사관이 새로 건립되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는 제주도민의 수탈 장소였고 4.3 당시에는 민간인 수용소였습니다. 이곳에 수용된 민간인들은 혹독한 고문과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대부분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4-2부 법정에서 4.3 생존 수용인인 오아무개 씨가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75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는 22살 1949년에 체포되어 주정공장 수용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다가 대구 수용소로 이감되고 다시 부산 수용소로 이감된 채 거기서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 제주도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97세까지는 살아야 무죄 선고를 받는 삶. 이곳도 입장료와 주차료 모두 무료입니다. 5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후손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숨어서 침묵으로 보냈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엄두도 못 내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 맺힌 한을 50년 동안 속으로 사겨야 했습니다. 50년이 진상규명 및 가해자 처벌 없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후손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60년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했고 제주도 젊은이들은 이러한 제주도 역사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찬히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